자산관리 에피소드 4 아무도 안 알려준 연말정산 완전 꿀팁. 안녕하세요. 윤인하는 삶 윤인하네입니다. 자산관리 에피소드 4 중기 연말정산 꿀팁 공유입니다. 저는 오늘도 역시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예적금 만기가 되었냐고요? 아닙니다. 예적금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으로 징수됐던 세금 갑근세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몇 년차 직장인이어도 갑근세가 무엇이고 매달 얼마의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항상 이번 달 월급 얼마만 보고 넘겼던 급여명세서라 제가 갑근세를 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선 갑근세란 정부가 원천징수 방법으로 걷어들이는 근로소득세입니다. 갑근세, 근로소득세 같은 맥락의 말인데 갑근세란 단어를 빨리 말하면 갑근세로 발음하게 되어 발음의 편의상 이번 영상에선 근로소득세란 표현을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급여명세서입니다. 윤희는 월 230만원 소득에 대해 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당하는 근로소득세는 우리들의 회사에서 매달 임의로 책정하여 징수하고 있고 그 돈을 세무서에 납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급여명세서에도 갑근세 혹은 근로소득세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2020년 동안 회사에서 임의로 책정하여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모두 더하면 2020년에 임의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이것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세금액 확정은 2020년에 다음 해인 2021년 2월쯤 되는데 결국 기납부세액과 확정 후 내야 할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이고요. 아직 조금 안 하다 하실 수 있는데 연초마다 홈택스에서 이것저것 떼서 회사에 제출하고 마지막에 주는 이 종이 기억하실 겁니다. 직원들끼리 플러스가 좋은 거네 마이너스가 좋은 거네 하며 헷갈려 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일부 징수당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 전액이 마이너스이면 이번 영상 더 안 보셔도 됩니다. 플러스이신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렇다고 또 당장 냉정하게 끄지 마시고 마이너스여도 아는 사항들 저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돌려받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꿀팁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시 알아둬야 할 항목입니다.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뜨악 하실 텐데 저 항목 다 보지 않을 겁니다. 항목에 따라서 불강력적인 것이 있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 변경 가능한 공제가 있습니다. 불강력적인 공제는 옆에 불가를 적어 구분해보면 인적공제, 4대 보험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불강력적인 항목입니다. 불강력적인 공제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인적공제만 잠시 보면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4명 있는 것과 본인 혼자만 있는 것은 인적공제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아까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했는데 인적공제로 막 4인 공제받고 그런 거면 여러분께 꿀팁 공유란 소리 안 했을 겁니다. 저의 인적공제는 딱 저만 있는 상태로 기납부세액 모두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랄 일인데 그 놀랄만한 꿀팁 공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경 써야 할 항목 첫 번째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아까 봤던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연봉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230만원을 12개월 받으면 연봉은 2,760만원입니다. 카드 공제는 연봉 2,760만원에 25%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690만원 이상 소비를 해야 카드 공제를 시작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오, 25% 이상? 완전 꿀이지. 나는 100% 이상도 쓸 수 있다 규. 라고 마음의 소리가 말하고 있겠지만 카드를 드립다 쓴다 한들 연말정산으로 기납부세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카드 공제 최대 한도가 있기 때문이죠. 연봉 7천만원 이하에선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2,760만원이면 690만원부터 1,690만원까지 소비한 금액을 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가능합니다. 연봉 2,760만원에 1,690만원이면 소득 대비 60% 이상 소비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더 받겠다고 소득의 60% 이상을 소비하는 것은 전혀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또 환급 안 받아도 되니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소비하여 공제가 시작조차 안 되는 690만원 이하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연봉의 25% 이하 소비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어차피 소비할 것 소비를 통해 절세도 하려면 결제 수단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이 세 가지의 결제 수단은 각기 다른 공제율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 영수증 30%입니다. 공제율만 봤을 때 사용시 혜택이 가장 많지만 공제율이 가장 적은 신용카드는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연봉의 25%인 69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690만원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가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하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와 현금 공제입니다. 그렇게 신용카드 사용하면서 혜택 받을 거 받고 연봉의 25% 이상부터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헷갈리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윤희와 나네의 2020년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두 친구의 연봉은 2,760만원으로 동일하고 연 1,000만원의 소비를 했다고 가정하면 윤희는 신용카드만, 나네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히 나눠 사용했습니다.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신용카드만 쓴 윤희는 45만원의 공제를 받고 세 가지의 결제 수단을 적절히 쓴 나네는 93만원의 공제를 받았습니다. 약 2배 차이나 납니다. 생각보다 크죠? 여러분도 연봉에 맞게 결제 수단을 적절히 나눠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비와 다르게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특정 소비를 할 경우는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구분 없이 30%에서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시 소비로 잡히지 않는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세금, 공과금,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카드 공제 꿀팁을 정리하면 1. 내 연봉의 25% 이상 소비를 한다면 2. 25%까지는 신용카드, 25% 이상은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3. 소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소비 계산 시 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입니다. 세 가지 항목을 실천하려면 사실 여러분에게 천천히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가계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쓰는지, 25% 이상 썼는지, 공과금은 얼마를 냈는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내 소비를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수단으로 무조건 가계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계부 관련 내용은 나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영상 만들어서 꿀팁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언젠간 윤희나네가 가계부 영상을 올릴 거고 그 영상을 보고 괜찮으면 써야겠다는 긍정적인 이미지 정도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임을 위해 하트 몇 개 얻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보험료 공제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보험 많이 드실 텐데 연 보험료 100만원 이상 납입 시 최대 12만원 공제입니다. 100만원을 납입해도 12만원, 300만원을 납입해도 12만원입니다. 보험료와 함께 다니는 의료비를 잠시 살펴보면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부터 공제가 됩니다. 아까 연봉 2,760만원의 3%는 83만원입니다. 83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해야 공제를 시작할 수 있고 지출액의 15% 공제됩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출액 83만원에는 실비 등 보험사 환급분은 제외됩니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공제입니다. 사실 추가 공제를 이야기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추가 공제는 연금보험, 연금펀드, 퇴직연금,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부터 종교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기부를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기부금을 조금 떨어뜨려 놨는데 위에 두 개의 항목과 기부금은 결이 다릅니다. 기부금 공제는 카드 공제와 보험료 공제처럼 실제 비용을 지출해야 세액 공제가 되는 사항인데 위에 두 개의 항목은 저축을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이름에 연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연금이란 오늘이 아닌 현재로선 언제일지 짐작도 가지 않는 먼 훗날을 위해 저축하는 돈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했는데 나라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공제해 주다니 정말 신기한 혜택입니다. 저는 연금보험과 연금펀드 중 펀드에 가입하고 납입함으로써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펀드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예금과 펀드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 보장 된다고 하지만 중도해지 시 엄청난 사업비를 지불해야 하고 또 총 저축액에서 매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제 친구는 연금보험을 월 20만원씩 10년 납입하다 원금 회수 가능하게 되자마자 연금펀드로 이사했습니다. 처음부터 펀드를 냈으면 좋았겠다며 아쉬워했지만 원금을 받았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 여러분 20만원씩 1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한 원금 2,400만원 중 2,400만원을 받는 것이 과연 원금인가요?
우린 지난 영상에서 언급된 예금 적금 펀드 물가를 보면서 시간의 흐름이 돈의 가치를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0년의 물가도 이자도 어떠한 수익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원금이 아니죠. 혹시나 해서 지난 영상들에서 알게 된 개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연금펀드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연금펀드는 가입 후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령하면 되는 상품입니다. 만기가 되더라도 원금 보장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시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총 저축액에서 매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16.5% 기타 소득세내 모내하면서 연금펀드에 관련해서 빨리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연금펀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추후 하나 에피소드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연금보험에서 연금펀드로 이사간 이야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연말정산 이야기로 돌아오면, 제가 남들과 달리 했던 것은 연금펀드 뿐입니다. 인적공제와 카드 공제는 최소한 공제를 받고 연금펀드로 66만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연금펀드는 연 4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6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입니다. 오, 400만원, 66만원 해야지 당장 해야지 보단 제가 추후에 올리는 연금펀드 영상과 올 초에 받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나와 있는 플러스 금액 확인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연금펀드 영상 올리기 전까지 올 초에 받은 이 종이 버리지 말고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너무 큰 덩어리라 내용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최선을 다해 간략하게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농사처럼 한 해 소비를 다음 해 초 환급 혹은 징수라는 결과로 수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꿀팁을 여러분께서 1분기부터 알고 계획적인 소비를 한다면 내년엔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으로 정말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또한 최근 작년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기에 지금이 연말정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 생각하여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올해 잘 소비해서 내년엔 많은 세금 환급받아 보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한 연말정산 꿀팁 영상입니다. 정보가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엔 더 유용한 정보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